오랜만에 울리는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 메시지에 강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에 잊고 싶었던 과거의 소음이 끼어드는 듯한 불쾌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지만 10년 전의 낡은 기억은 이미 먼지를 털고 일어나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교실의 구석에서 낡은 교복을 입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경멸의 시선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언제나 여왕처럼 군림하던 임나리의 비웃음. 강소영, 너는 평생 그렇게 구석에서 먼지처럼 살다 죽을 거야. 그날의 목소리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 상처로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완벽한 비서, 강소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대한민국 금융계를 그림자 속에서 지배하는 블랙스톤 홀딩스의 회장 최강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개인 비서이자 그의 철벽 같은 성벽을 지키는 유일한 문직이었다. 그녀는 그의 불규칙한 스케줄을 관리하고 수억 달러가 오가는 정보들을 필터링했으며 그의 까다로운 요구들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처리했다. 회사의 모든 임원들은 회장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의 그림자인 그녀 역시 두려워했다. 최강혁 회장. 그는 재계의 전설이자 동시에 유령이었다. 그는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였지만 그의 얼굴은 언론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는 오직 보안 처리된 화상 통화를 통해서만 그녀와 소통했다. 화면 속의 그는 언제나 그림자 속에 잠겨 있어 윤곽만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언어는 오직 비즈니스뿐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하게 감정이 배제된 프로페셔셔널한 관계였다. 그날 오후 소영은 최강혁의 다음 목표물인 로열 크라운 호텔에 대한 인수 합병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서류의 한 부분에 멎었다.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리는 장소가 바로 로열 크라운 호텔의 메인 볼룸이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개인적인 악몽과 직업적인 기회가 기묘하게 연결되었다. 그녀의 전략가로서의 뇌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열 크라운 호텔의 회장은 만나기 어렵기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그는 이런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면 반드시 얼굴을 비추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게다가 그녀의 오랜 악연인 임나리의 남편 김도식은 바로 그 호텔의 핵심적인 이사 중 한 사람이었다. 동창회는 더 이상 그녀에게 피하고 싶은 과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위장이자 최고의 정찰 기회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최강혁과의 화상 통화를 요청했다. 그는 평소처럼 그림자 속에서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용건이 뭐지? 그녀는 떨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에는 고등학교 동창회, 그런 감상적인 쓰레기 노름에 내가 시간을 낭비할 것 같나 라며 비웃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은 감상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아무도 은둔의 경영자인 최강혁 회장님께서 평범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회장님은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있는 완벽한 유령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정찰 임무가 될 겁니다. 그녀는 그가 논리와 대담함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설득당하지 않는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 속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는 당신의 파트너 자격으로 간다. 비즈니스 복장은 금지야.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는 안 돼. 모든 것은 강비서. 당신이 처리해.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소영은 잠시 동안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방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남자를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짜 데이트 상대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에 떠있는 동창회 초대 메시지와 책상 위에 놓인 복잡한 인수 합병 계획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이제 곧 화려하게 충돌할 터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독한 두려움과 함께 기묘하고 짜릿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동창회가 열리는 로열 크라운 호텔의 볼룸은 성공과 과시욕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1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은 서로의 명품 시계와 가방을 곁눈질하며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강소영과 최강혁이 함께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잠시 멎었다. 최강혁은 그녀의 지시대로 그 어떤 로고도 없는 하지만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심플한 다크네이비 색상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부유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아우라는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이 이 사자굴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순간 과거의 악몽이 그녀를 마중 나왔다. 고등학교 시절의 여왕 임나리가 자신의 패거리들과 남편 김도식을 이끌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과장된 미소로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머, 강소영 아니야.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그렇게 소박하네. 그녀의 말은 칭찬을 가장한 날카로운 경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소영의 옆에 서 있는 최강혁에게로 향했다. 어머, 이 잘생긴 분은 누구셔? 남자친구라도 생긴 거야. 말씀 좀 해봐요. 무슨 일 하세요? 그녀의 질문에 최강혁은 소영과의 약속대로 완벽하게 연기를 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겸손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나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었다. 백수, 그들은 이제 안심하고 그를 마음껏 조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비웃음과 모욕은 집요하게 이어졌다. 그들은 강혁을 능력 없는 소영에게 어울리는 볼품없는 남자라고 멋대로 판단했다. 특히 임나리의 남편인 김도식 이사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거들먹거렸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 능력 없으면 여자 고생시키는 거요. 강 선생도 정신 차리고 어디 공장에라도 취직하는 게 어때? 그는 강혁의 어깨를 동정하는 척 두드리며 모욕감을 주었다. 소영은 자신을 향한 비난은 참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옆에 있는 남자가 자신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였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차갑지만 예의 바른 미소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최강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저속하고 비상적인 인간 군상들의 심리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처럼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모욕 속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는 비서 강소영의 강인함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다. 이 모든 사교적인 고문을 견뎌내는 동안 강혁은 자신의 진짜 임무를 잊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연회장의 모든 것을 스캔하고 있었다. 호텔의 비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직원들의 낮은 사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목표물인 김도식 이사의 모든 움직임. 그는 김도식이 거만하고 술에 약하며 호텔의 고위 직원들을 하인처럼 부린다는 사실을 통해 그가 회사의 약한 고리가 될 것이라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연 회장의 분위기는 알코올과 허영심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술에 취한 김도식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초라한 커플에게 굴욕감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와인잔을 높이 들어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는 최강혁을 조롱하는 듯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곧 던질 말이 얼마나 재치 있고 통쾌한 것인지를 과시하고 싶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불쌍한 동창의 남자친구를 위해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시끄러운 연 회장을 가르고 울려 퍼졌다. 김도식은 오만함에 취해 잔을 높이 들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여기 실업자 친구, 내가 자네의 딱한 사정을 듣고 특별히 일자리를 하나 제안하지. 이 호텔에 벨보이 자리가 마침 비었는데 어떤가 내 아내의 오랜 친구를 돕는 셈치고 내가 특별히 꽂아주지. 그의 말에 임나리의 친구들은 경멸이 가득 담긴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강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직업적 냉정함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막 입을 열어 이 모든 위선적인 인간들에게 방역하려던 순간이었다. 최강혁이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괜찮다고, 이 모든 것은 내 계획 안에 있다고 말하는 듯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차가운 미소로 김도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호텔의 총지배인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거의 달리다시피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를 따라 이 호텔의 주인이자 로열 크라운 그룹의 박 회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서고 있었다. 연 회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박 회장은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린 채 연 회장 안의 한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최강혁에게 멎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거의 헤치다시피 달려왔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최강혁의 앞에 서서 90도로 허리가 부러져라 깊이 숙였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강혁 회장님, 감히 어느 분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결례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요, 부디. 저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최강혁 회장님. 그 이름이 폭탄처럼 연 회장 안에서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다들 어리둥절했다. 최강혁, 어느 최강혁 하지만 박 회장을 저토록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는 최강혁은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김도식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뇌가 눈앞의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블랙스톤 홀딩스의 유령 회장, 언론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낸 적 없는 대한민국 경제계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백수라며 조롱하고
벨보이 자리를 제안했던 그 남자가 바로 그 전설 속의 괴물이었다니. 최강혁은 허리를 숙인 박 회장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박 회장, 이 호텔은 보안에 문제가 있군. 그리고 직원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의 시선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김도식을 향했다. 이 이사라는 자가 방금 내게 벨보이 자리를 제안하더군. 아마 그 자리는 그 친구에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의 말은 김도식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연 회장은 이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임나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입을 벌린 채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천문학적인 규모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자신들이 지난 몇 시간 동안 모욕했던 남자는 그들의 남편들이 다니는 회사의 운명을 손가락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남자였다. 죽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비명이었다. 최강혁은 자신의 목적을 모두 달성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시시한 연극에 어울려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역시 충격으로 굳어있는 소영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갈까? 강비서. 그는 그녀를 이끌고 경외와 공포의 시선으로 가득 찬 연 회장을 미련 없이 걸어 나왔다. 마치 자신의 정원을 산책하듯 그는 유유히 사라졌다. 두 사람은 호텔의 길고 조용한 복도를 함께 걸었다. 등 뒤로 혼돈에 휩싸인 연 회장의 소음이 희미하게 멀어져 갔다. 소영은 방금 전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그 압도적인 힘의 과실을 아직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정찰 임무는 성공적이었소.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방금 그 순간을 기점으로 그들의 관계에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최강혁의 방탄세단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소영은 방금 전 연 회장에서 벌어졌던 한편의 살벌한 드라마 같은 현실을 아직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셔온 그림자 속의 왕, 그의 압도적인 힘과 냉혹함을 그녀는 오늘 밤 처음으로 목격한 것이었다. 최강혁은 그런 그녀의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두려움에 떨거나 혹은 다른 여자들처럼 아첨하며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또다시 벗어났다. 그는 처음으로 업무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웠다. 괜찮소. 그 한마디에 소영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조금 놀랐지만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여자. 그는 자신의 옆자리에 얼마나 대단한 보석이 앉아 있는지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편 임나리와 김도식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김도식의 휴대폰은 박 회장의 분노에 찬 전화로 불이 나기 시작했다. 임나리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이 모든 것이 강소영 때문이라며 남편을 탓하고, 남편은 아내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끝장나게 생겼다며 소리쳤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허영과 과시로 지어진 완벽한 삶은 하룻밤 사이에 위태로운 카드집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블랙스톤 홀딩스라는 거대한 그림자의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만 했다. 차 안에서 최강혁은 소영에게 드물게 칭찬을 건넸다. 오늘 밤, 당신은 아주 유능했어. 동창회를 정찰 임무로 활용하자는 당신의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어. 그는 그녀를 더 이상 단순한 비서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과 동등한 지적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김도식의 오만함과 그를 둘러싼 호텔 임원들의 무능함을 통해 로열 크라운 호텔의 인수가 생각보다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눈은 이미 다음 전쟁을 그리고 있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회사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중요한 전략 회의에서 소영에게 단순히 회의록 작성만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는 임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녀의 의견을 직접 물었다. 강 비서의 생각은 어떻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더 이상 강소영을 회장의 문지기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왕의 가장 신임받는 책사이자 조언자였다. 그날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중 그는 그녀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대신 그녀가 예전에 무심코 좋아한다고 말했던 소박한 한식당의 음식을 자신의 전용 요리사를 시켜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두 사람은 거대한 회장실에서 어색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것은 그의 계산된 행동이 아닌 그녀라는 개인에 대한 순수한 관심의 표현이었다. 소영은 그의 변화가 당혹스러우면서도 싫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경계선을 지켰지만 그녀 역시 그를 더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설적인 회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지독한 워커홀릭이자 외로운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위태롭지만 기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최강혁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다. 로열 크라운 호텔에 대한 2단계 인수 계획을 즉시 실행해 그리고 김도식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모든 배경 조사를 시작하도록 내 생각에 그가 조용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군. 모든 더러운 수법에 대비하고 싶어. 그는 전화를 끊고 근처 테이블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소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그녀를 지키려는 듯 차갑고 결연했다. 이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싸움이 되었다. 동창회 다음 날 아침, 금융계는 블랙스톤 홀딩스의 폭탄 선언으로 발칵 뒤집혔다. 유령처럼 숨어있던 최강혁 회장이 로열 크라운 호텔에 대한 적대적 인수 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로열 크라운 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있었던 그 어떤 M&A보다도 더 거대하고 무자비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로열 크라운 그룹의 본사는 공포 그 자체였다. 박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임원들은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김도식 이사는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그룹의 부패한 CEO와 손을 잡고 이 위기를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블랙스톤과의 정면 대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열하고 더러운 방식뿐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철옹성 같은 최강혁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최고의 흥신소를 고용하여 그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최강혁의 사생활은 완벽한 요새였다. 그들은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 바로 그의 유일한 개인 비서이자 최근 동창회에 그의 파트셔너로 동행했던 여자. 강소영이었다. 그녀는 외부 세계와 연결된 그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잠재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기업 인수 전쟁은 치열하게 벌어졌다. 최강혁은 마치 체스 마스터처럼 여러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로열 크라운을 공격했다. 그는 주식을 사들이고 주요 주주들을 포섭했으며 언론을 이용해 로열 크라운의 부실한 경영 상태를 폭로했다. 이 모든 전략의 중심에는 강소영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의록을 작성하는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강혁의 가장 신임받는 참모로서 그의 모든 전략에 핵심적인 통찰력을 제공했다. 기업 전쟁이 격화될수록 적들의 개인적인 공격 역시 시작되었다. 김도식은 개인적인 굴욕감을 갚기 위해 흥신소에게 강소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 여자에 대한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 뭐든지 좋아. 우리는 그 여자를 이용해서 최강혁을 진흙탕으로 끌고 내려올 거야. 그날 이후 소영은 보이지 않는 위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오피스텔 우편함에는 익명의 협박 편지가 배달되었고 어느 날 밤에는 누군가 그녀의 집에 침입했다가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사라지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경고였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최강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이 모든 사실을 그에게 숨겼다. 하지만 최강혁은 바보가 아니었다. 동창회 이후 그는 이미 자신의 비밀 경호팀을 움직여 24시간 그녀를 은밀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를 향한 공격은 곧 자신을 향한 공격이었다. 그의 보호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다. 그는 그날 밤 그녀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그는 침입 사건에 대해 그녀를 추궁했고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자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침묵했다는 사실에 그는 더 큰 분노와 함께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시오. 당신의 안전은 이제 나의 최우선 과제요.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야. 그들이 먼저 이 전쟁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는 그날 밤 그녀를 자신의 소유인 최고급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으로 옮겼다. 보호를 위해서라는 명목해 직업적인 선과 사적인 선은 이제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녀는 이제 그의 세계 안에서 그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살게 되었다. 이 움직임은 그녀를 그녀의 옛 삶으로부터 격리시켰지만 동시에 두 사람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최강혁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강소영에게는 또 다른 낯선 세계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비서가 아닌 보호받는 손님처럼 대우받았다. 최강혁은 존중심을 담아 그녀와 거리를 유지했지만 그의 보호의 눈길은 24시간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 이상의 함께 위험을 공유한 동지로서의 기묘한 친밀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한편 김도식과 로얄 크라운 그룹의 부패한 CEO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들의 물리적인 협박은 실패했고 오히려 최강혁의 분노의 불을 지폈을 뿐이었다. 그들은 최강혁을 정면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강소영의 평판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만약 최강혁이 그녀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하게 만든다면 두 사람의 동맹은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흥신소를 이용해 소영의 과거 경력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이력은 완벽했다. 블랙스톤 홀딩스에 오기 전 그녀는 국내 최고의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참여했던 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의문의 정보 유출로 인해 처참하게 실패했던 기록을 찾아냈다. 당시 소영은 그저 팀의 말단 직원이었을 뿐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의 비열한 공작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돈으로 소영의 옛 직장에 있던 불만 분자를 매수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마치 소영이 경쟁색에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이메일과 조작된 문서들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그녀를 돈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유능하지만 부도덕한 스파이로 둔갑시키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며칠 후 가십지가 아닌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경제 전문지에 폭탄 같은 기사가 실렸다. 단독 유령 회장 최강혁의 그림자. 강소영 비서의 스파이 의혹 기사에는 그녀의 과거 프로젝트 실패 사례와 함께 그들이 조작한 가짜 증거들이 상세하게 실려 있었다.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최강혁 회장이 어떻게 그런 인물을 자신의 최측근으로 두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로열 크라운 이사회는 이 스캔들을 빌미로 블랙스톤 홀딩스의 인수 시도가 비윤리적이라며 주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인수 전쟁은 순식간에 블랙스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소영은 그 기사를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에게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과 진실성은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악의적인 거짓말에 의해 더럽혀졌다. 그녀는 과거에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기억했다. 그것은 팀의 실패였고 그녀는 누구보다도 그 일에 가슴 아파했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다. 블랙스톤 홀딩스의 모든 임원들은 최강혁에게 그녀를 해고하라고 조언했다. 그것이 회사를 구하고 인수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한 방법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최강혁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시험대였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거실. 모든 채널의 뉴스에서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소영은 창백한 얼굴로 최악의 상황을 각오한 채 그의 앞에 섰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텔레비전을 끄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그들은 당신이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될 거야. 당신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그는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변호하는 것을 넘어
그녀와 함께 방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강혁의 절대적인 신뢰 선언에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곳은 더 이상 어색한 동거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는 두 사람만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최강혁은 즉시 그룹의 최고 전문가들을 소집했다. 그의 지시 한마디에 변호사, 홍보 전문가, 그리고 사이버 보안팀이 한밤중에 펜트하우스로 달려왔다. 그의 첫 번째 명령은 명확했다. 이 기사의 모든 것을 해부해. 정보의 출처, 돈의 흐름, 관련된 모든 인간들을 찾아내. 나는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모든 자들의 명단이 필요해.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방역의 총지휘관으로 강소영을 지목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말했다. 이 세계는 우리 중 그 누구보다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어. 그러니 이 방역은 당신이 지휘하시오. 그의 말은 단순히 그녀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운명의 일부를 맡기겠다는 엄청난 무게의 선언이었다. 소영은 그의 신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전쟁의 지휘관이었다. 두 사람의 밤샘 근무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재무 기록을 추적했으며 용의자들의 통화 기록을 검토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직업적인 경계선은 공동의 목표 앞에서 완벽하게 허물어졌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 보는 그녀의 전략가적인 마인드에 매 순간 감탄했다. 그녀는 그가 그토록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해 짊어져야만 했던 엄청난 압박감과 고독을 보았다.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인 교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커피만으로 밤을 새우는 것을 보고 억지로 그녀에게 따뜻한 식사를 챙겨 먹였다. 그녀는 책상 앞에서 깜빡 잠이 든 그의 어깨 위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사건을 넘어 서로의 개인적인 삶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는 그녀의 가족과 꿈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그의 은둔 생활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소영은 자신의 과거 컨설팅 회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몇몇 인물들을 지목했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도록 지시했다.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조사팀은 김도식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고 거짓 증거를 조작해준 소영의 옛 직장 상사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들을 잡기 위한 덫을 놓기로 했다. 소영과 강혁은 그녀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비리 혐의가 담긴 것처럼 보이는 정교한 가짜 기밀 파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파일의 존재에 대한 힌트를 매수된 옛 상색에 은밀하게 흘렸다. 적들이 이 미끼를 물고 가짜 파일을 훔치려 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었다. 그들의 예측은 정확했다. 돈에 눈이 먼 옛 상사는 그 가짜 파일을 훔치기 위해 해킹을 시도했다. 그리고 최강혁의 사이버 보안팀은 그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해킹이 시도된 컴퓨터의 IP 주소를 역추적하여 마침내 그 배우가 김도식과 로열 크라운 호텔의 CEO가 소유한 유령 회사라는 부정할 수 없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다. 모든 음모의 연결고리가 마침내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다.
길고 길었던 밤샘 작업이 끝나고 동쪽 하늘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대형 스크린에는 그들의 승리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 자료들이 떠 있었다. 두 사람은 지쳤지만 승리감에 가득 찬 채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회장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한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을 믿을 수 있을 줄 알았소. 그의 말에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남자를 향한 예상치 못했던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적들의 함정을 역이용한 완벽한 증거 확보는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제 그들은 방어자가 아닌 공격수였다. 최강혁의 펜트하우스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두 명의 전략가를 위한 완벽한 지휘 본부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강소영은 지금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강혁에게 단순히 자신의 누명을 벗고 적들을 응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주주들과 세상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스캔들이 단순히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로열 크라운 그룹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구조적인 부패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녀의 전략적인 통찰력에 최강혁은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기꺼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도식과 부패한 CEO의 개인적인 비리를 넘어 로열 크라운 그룹 전체의 재무제표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미로와도 같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소영은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거짓의 냄새를 맡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수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고 마침내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수많은 자회사들 뒤에 숨겨진 몇 개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기록이었다. 그들은 유령 회사를 통해 헐값에 부동산을 사들인 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다시 회사에 되파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왔던 것이었다. 그것은 전형적인 배임 수법이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들의 소유주를 추적하자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들은 모두 소영을 공격했던 흥신소 및 언론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소영에게 누명을 씌워 최강혁의 시선을 돌리려 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손에 쥔 채 두 사람은 마지막 결전의 무대를 준비했다. 며칠 후로 다가온 로열 크라운 그룹의 정기 주주 총회. 그곳이 바로 그들이 모든 것을 끝낼 장소가 될 터였다. 소영은 자신들의 모든 증거 자료들을 주주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최강혁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의 공동 지휘관이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개인적인 유대감 역시 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과거와 상처에 대해 스스럼 없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청렴결백한 원칙으로 블랙스톤을 일구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소박한 가정 환경이 어떻게 자신에게 정직함과 성실함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긴장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최강혁은 그답지 않게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소영에게 이렇게 공개적인 싸움은 처음이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것이 두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때 소영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회장님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그의 모든 두려움을 녹여내렸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결전의 장소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완벽한 정장을, 그녀는 그의 파트너로서 손색 없는 우아하고 프로페셔널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거울 앞에 나란히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회장과 비서가 아닌 거대한 전쟁에 함께 나서는 완벽한 한 쌍의 파워 커플이 서 있었다. 그가 그녀의 옷깃을 부드럽게 매만져 주었다. 그것은 작지만 친밀한 제스처였다. 그가 물었다. 준비됐소. 파트너 그녀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대답했다. 물론이죠. 로열 크라운 호텔의 주주총회장은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단상 위에서는 로열 크라운의 현 CEO와 김도식 이사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블랙스톤 홀딩스의 적대적 인수를 막아달라고 주주들에게 호소하고 있었다. 객석의 맨 앞줄에 앉은 임나리는 자신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이 블랙스톤의 인수 제안을 거부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장의 문이 열리고 최강혁과 강소영이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은 순식간에 장내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로열 크라운의 CEO는 최강혁을 발견하고 선제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최강혁이 자신의 비서와 관련된 추잡한 스캔들을 이용해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필사적인 발악이었다. 최강혁은 그의 비난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지난 몇 년간 실제로 어디에 쓰여왔는지를 아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소영을 향해 눈짓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회의장의 메인 스크린을 장악했다. 두 사람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잔인하고 화려한 방역의 서막이었다. 스크린에는 가장 먼저 소영을 둘러싼 스캔들의 진실이 상영되었다. 김도식이 돈으로 옛 직장 상사를 매수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가짜 증거를 조작하는 모든 과정이 담긴 영상과 녹취록, 임나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이어서 소영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로열 크라운 그룹의 모든 비자금 흐름과 부동산 사기 거래 내역을 복잡한 재무 용어가 아닌 도둑질이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이야기로 바꾸어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사기를 당해왔는지를 깨달은 주주들의 분노가 회의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스크린에는 최강혁의 정보팀이 비밀리에 촬영한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 안에는 로열 크라운의 CEO와 김도식이 이번 인수방어에 성공한 후 어떻게 회사의 마지막 남은 자산까지 빼돌릴 것인지를 의논하는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회의장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부패한 CEO와 김도식은 모든 것이 거짓이라며 발악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금융범죄수사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단상 위로 올라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CEO와 김도식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들의 몰락은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악인들이 끌려나간 후 회의장에서는 새로운 투표가 시작되었다. 이제 주주들에게 최강혁은 더 이상 약탈자가 아니었다. 그는 부패한 경영진으로부터 회사를 구해낼 유일한 구원자였다.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블랙스톤 홀딩스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찬성표를 던졌다. 최강혁은 마침내 이 길고 길었던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되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굴욕감에 이성을 잃은 임나리가 소영에게 달려들어 악담을 퍼부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여우 같은 년 하지만 소영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옛 친구를 차가운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리야, 세상은 우리 고등학교 교실보다 훨씬 더 넓단다. 이제 그만 어른이 될 시간이야. 그녀의 조용한 한마디는 그들의 질긴 악연에 대한 완벽한 마침표였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최강혁은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는 장례를 조용히 시킨 후 객석의 한쪽에 서 있는 소영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과 함께 무대의 가장 중앙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는 거창한 연설 대신 그저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과 함께 높이 들어 올렸다. 밝은 조명 아래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은 그들이 함께 이뤄낸 위대한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었다. 주주총회에서의 전쟁이 끝난 후 세상은 최강혁과 강소영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최강혁은 로얄 크라운 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고 강소영은 그 승리를 이끈 신비로운 천재 전략가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완벽한 파워 커플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두 사람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 앞에서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날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전쟁 본부는 해체되었고 아드레날린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어색한 친밀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위기 상황이라는 완충제 없이 온전한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해야만 했다. 최강혁은 깨달았다. 그는 회사를 얻었지만 아직 그녀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그녀의 상사였다. 이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관계는 결코 진실해질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강소영을 불렀다. 그녀는 그가 인수합병 후에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앞에 두 개의 서류를 내밀었다. 하나는 그녀의 노고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보너스 지급 서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공식적인 사직서였다. 그는 말했다. 강비서, 당신의 비서로서의 계약은 이제 끝났소. 당신은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 자유요.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가서 당신의 커리어를 쌓으시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막지 않겠소. 그것은 그가 변했다는 마지막 증거였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녀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 것이었다.
소영이 충격으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그는 세 번째 물건을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법률 서류가 아닌 그가 직접 제본한 한 권의 책이었다. 책의 제목은 새로운 계약서였다. 그 안에는 그의 서툰 송글씨로 쓰인 인생의 파트너십을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었다. 제1조 최강혁은 모든 승리와 모든 짐을 강소영과 함께 나눈다. 제2조 모든 결정은 상호 협의를 통해 내린다. 제3조 갑 최강혁 은을 강소영을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 웃게 할 의무를 진다. 그것은 전략가로서의 그들의 역사를 담은 진심 어리고 따뜻한 청혼서였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조항. 제100조 강소영 씨, 이 종신계약을 받아들이고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빛이 되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수연은 자신의 손에 들린 자유사직서와 그의 마음에 담긴 사랑, 새로운 계약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사직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네, 당신의 평생 파트너가 될게요. 에필로그에 그로부터 2년 후 블랙스톤 홀딩스에 인수된 로열 크라운 호텔은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했다. 그곳은 더 이상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아니었다. 최강혁과 강소영이 직접 선택한 유능한 CEO의 지휘 아래 호텔은 업계 최고의 윤리 경영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재개장 기념 파티가 열리던 날 밤, 최강혁과 강소영은 파티의 주인공이 되는 대신 조용한 발코니에서 그 모든 풍경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부부였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블랙스톤 홀딩스의 수석 파트너로서 그의 가장 신뢰받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곁에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작은 아들이 잠들어 있었다. 한때 동창회에서 불쌍한 동창의 남자친구와 초라한 여자로 조롱받았던 두 사람은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존경받는 부부가 되어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내 인생 최고의 정찰 임무였소. 그녀가 물었다. 무슨 임무요? 그가 그녀의 입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회사의 약점을 찾으러 갔다가 내 인생 최고의 강점을 찾아낸 임무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함께 재건한 왕국의 불빛 아래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입을 맞추었다.